떨리시죠? 네, 점점 눈앞이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네. 지금부터는 평소에 잘 알고 계실 내용을 여쭤볼 테니까 그냥 네. 편안하게 평소 알고 계신 대로 또 평소 생각하신 대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헌법적으로요. 사법권 독립이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사법부 독립이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재판의 독립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재판의 독립이 사법권 독립인가요? 사법부 독립인가요? 우리 헌법 사법권 독립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 헌법 교과서에 전부 다 사법권 독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사법부 독립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네. 네, 언론 용어일 뿐입니다. 둘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법부와 사법권을 말씀하신 거지요. 네. 사법권은 이제 저희가 재판을 독립해서 하라는 의미일 것이고 사법부는 판사의 신분 보장 쪽에 더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정확하게는 둘 다 사법권 독립입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상 인정되는 것은 사법권 독립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권자들이 인정한 것은 사법권 독립이지 사법부 독립이 아닙니다. 조직의 독립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요. 주권자로서 재판을 받을 때 독립된 재판관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 때문에 사법권이라고 하는 권한을 독립시켜 놓은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벵갈로어 법관 행동 준칙 알고 계시죠? 예, 대략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2016년에 본인 직접 글도 쓰셨습니다. 네. 이게 2002년도에 세계 대법원장 원탁회의에서 채택한 준칙이고요. 유엔이 후원한 회의였습니다. 네. 여기에 본인이 쓰신 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법관은 다른 법관들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이에 관여해서 어떤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글 덧붙이신 것이 여기에 어긋나는 일을 묵인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법관 개인을 헌법기관으로 두어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 제정권자의 신뢰를 얻는 길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쓰셨어요. 네. 법관 개인이죠. 조직이 아니라. 네. 자, 이런 차원에서 사법농단은 실체가 없다. 일부 언론에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최근에. 맞습니까? 사법농단은 실체가 없습니까? 아예 없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제가 바꿔서 물어볼게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면 더 쉽게 제가 질문을 바꿔드릴게요. 이 판결문, 1심 판결문에 의하더라도 사법권 독립 침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고 보입니다. 네. 제가 대표적인 사례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2015년대에 있었던 박병대 법원행정 전 처장이죠. 남부지방법원 재판 개입 사건입니다. 이 판결문에 써 있는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에서 2015년 4월 8일 날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결정을 했습니다. 이틀 뒤인 4월 10일 날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이규진 양형실장에게 이 결정 직권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보고서 작성해라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3일 뒤인 4월 13일 날 법원행정처장 주재 실장회의에서 담당 재판부로 하여금 원결정 직권 취소하도록 하자라는 최종 결정을 합니다. 자, 이 남부지방법원 11부에 있었던 이 사건은 사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재판권이? 재판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법원행정처에 있는 양형실장 포함한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하는 이 실장회의에서 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예, 근데 지금 이게 해당 사건에 대해서. 네네. 해당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판권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 사건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취소하기로 할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위원님 송구합니다만 그 사건이 지금 항소돼서 서울고등법원에 좋습니다. 그러면 저 사실관계 전제해서 이야기합시다. 제가 네네. 이거에 대해서 뭐 재판 관여나 이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네. 이 팩트는 어차피 안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다 인정한 그렇다고 거니까요. 생각합니다. 네. 네. 다시 묻게요. 법원 행정처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판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재판권 없는 사람들이 재판 결과를 취소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재판권 침해입니까? 아닙니까? 판단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게 판단 사항이라고요? 저는 형사상 유무죄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권 침해냐 아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판단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럴 수가 있나요? 왜 그렇죠? 어떤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럼 제가 하나 더 팩트를 더 불러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요. 그 회의 직후에 그 해당 결정문을 검색 제외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해당 재판장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직권 취소해라. 해당 재판장이 직권 취소했습니다. 실행으로 나아갔어요. 그래도 여지가 있습니까? 이게 사법권 독립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미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배당이 되었고 아니 유무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유무죄 여부가를 떠나서 유무죄의 후보자님. 전제가 되는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상 직권을 남용했느냐 여부가 그 사건의 쟁점이고요. 지금 제가 묻는 건 헌법 원칙에 대한 걸 묻는 겁니다. 후보자님 이거 답변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답변 못 하시는 게 지금 이상한 상황이에요. 국민들이 이상하게 보실 거예요. 재판권 침해가 아닙니까 이게? 팩트에 대해서는 모두 네. 본인들이 인정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네네. 그거에 대한 판단을 제가 하는 것은 저는 자, 후보자님이 서면 답변을 하실 때도 이렇게 하셨어요. 대법관은 내 외부의 부당한 간섭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독립해서 재판해야 된다. 내부의 부당한 간섭에도 좌고우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민사 해왔습니다. 11부 재판장이라면 네. 이런 간섭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이미 등록했기 때문에 그런 전화가 와도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오전에 그 사법농단 사례와 같은 재판 개입이 있으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거부하겠다 말씀 주셨는데요.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재판 받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네. 그렇겠죠? 네. 제가 사법농단 사건 초기에 이제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 중에서 제가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만 좀 한심했던 부분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개입의 대상이 됐던 재판장이 이 개입을 나는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나는 조언 정도로 느꼈다라고 대답하는 내용을 가지고 공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건 전혀 논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독립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독립된 재판을 하였어야 될 재판장이 그 절차에 위반된 어떤 외압에 대해서는 거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지 주관적인 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사법권 독립, 법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라는 관점에서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련돼서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사법농단에서 또 한 가지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것이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언론에서 만든 단어기 때문에요. 언론사마다 개념 정의가 다르고 그래서 있었다 없었다 판결 날 때마다 들쑥날쑥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따라가지 말고요. 헌법적으로 좀 논의를 해봅시다. 우리 헌법 106조 1항에 징계에 의하지 않고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법관은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법관 신분 보장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 무죄 판결을 보더라도 인사 불이익과 관련돼서 문제되는 사안들이 다수 사실 인정이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한번 PPT 올려주시죠. 혹시 초임부장 배치 원칙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후보님? 그게 저는 사실 제가 초임부장으로 배치될 때는 그런 원칙이 있는지 잘 몰랐어가지고 네, 내용을 그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예. 초임부장이 되기 전까지 행정부서 경험 여부, 선호법원 근무 여부, 해외 연수 여부 등등을 가지고 그 인사 대상자들을 5가지 그룹으로 분류를 합니다. A부터 E까지. 그리고 그 A 그룹으로 분류가 되면 가장 선호하는 곳으로 보내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되는 지금 송모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이걸 형평 점수라고 하는데요. 형평 점수가 높은 점수여서 A 그룹, 본인이 원하는 희망제 최우선 배치돼야제 그룹에 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인사이동 희망지를 쭉 써서 냈어요. 그런데 2015년 1월 22일 날 당시의 인사 제2심의관이
이 송모 부장판사가 코트넷에 판사 예속회에 관련된 우려 표시하는 게시글 등을 게재했다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무리야기 법관 명단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게 2015년 1월 22일 컴퓨터 파일로 다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월 23일 바로 다음 날 대법원장이 인사결재를 하면서 이 초임부장 배치 원칙 적용을 배제해라. 형평순위 강등해서 전부해라. 라고 결재를 합니다. 그래서요 3일 뒤인 1월 26일 날 원래의 A그룹이 아니라 본인이 4순위 희망진 울산지방법원으로 인사초안이 작성이 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일 뒤에 또다시 통영지원으로 한 차례 더 강등이 됩니다. 이 통영지원 제가 뭐 특정 지역을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김영동 의원님 표선을 잠깐 불리자면 험지 중에 험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쭉 된 사유가요. 코트넷의 판사 예속화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글 등을 게재했다라는 사유입니다. 이것은 이제 형사상 유무죄하고는 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제가 관여할 의도가 전혀 없고요. 그런 의도로 앞으로 어떤 발언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 단도직입으로 여쭤봤는데 이런 지금 징계에 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재판 독립이라고 하는 헌법 정신에는 반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위원님과 제 견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네. 그 판단의 범위에 대한 견해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재판에 형사 재판에서요. 네네. 그러면 그래서 그 부분과 관계없이 네. 이것이 재판 독립이라고 하는 가치 측면에서 헌법 가치의 측면에서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헌법적 가치의 측면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 저는 헌법적 가치까지 해당하는가에는 저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아마 어떤 것이요? 네. 그러니까 이 초임부장 배치 원칙이 헌법상의 인사적 불이익까지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이제 형사 사건에 근데 제가 영향을 그걸 줄 수 물어보는 게 있어서 아니라는 건 알고 네. 계시잖아요. 아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쟁점을 좁히시면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답을 못 하시는 거고요. 저는 재판 독립이라고 하는 우리 헌법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인사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사법행정 정책에 대한 것이고 후보자님 몇 번 서면 답변하셨듯이 이제 대법관 회의도 들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단독의 그냥 재판 기관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참여하셔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조금 더 말 편하게 하도록 제가 길을 열어드리면 정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헌법 가치에 충실한 인사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바람직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네. 인정된 이것에- 사례입니다. 네. 예,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기 어려우나 어떠한 코트넷에 게시한 게시물이 어떠한 법관의 임지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어야 바람직하다고 네.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다만 매우 완곡하게 말씀하셨는데 다만 제 이해는 그- 하겠고요. 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예. 좀 후보자님이 소극적이신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이 문제는 사실 명쾌합니다. 아까 글 쓰신 벵갈로 행동주칙에도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 나와요.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아시다시피 법관 전보 자체가 안 됩니다. 독일도 헌법으로 금지해놨고요. 전보는 민감한 겁니다. 판사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울산으로 보낼 거냐 통영으로 보낼 거냐 1순위로 보낼 거냐 영향 미치죠. 그런 마인드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대법관 되셔야 돼요. 제가 만약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대법관회의에 참가하게 된다면 제 소신을 명확하게 한 명의 13분의 1로 밝히겠습니다. 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후보자님 그 서면 답변을 쭉 보니까 좋은 내용이 참 많은데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법원 행정처 탈판사화 정책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네. 먼저 좀 여쭐게 이 법원 행정처 탈판사화 정책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의 정책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취지가 뭔지 혹시 이해하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전에 일단
전 양승태 대법원장님 시절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뭐 작성한 명단에 저희 부부 이름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했고 불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료화를 벗어나고 민주화되기 위해서 판사들을 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현하신 거에 따른 구체적으로 법원 행정처 판사를 통해서 일선 판사의 재판에 개입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했다는 정책적인 취지를 설명을 하셨어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거 외에도 근데 사실 굉장히 거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소개를 좀 하자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인사불이익과 관련돼서도 사실은 그 인사심의관, 제2심의관이 판사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무리하기 법관 명단을 만들었던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행정 전문 공무원이었으면 그 재량을 인정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투명한 회의체에서 내용적인 기준에 대해서 심의를 더 면밀하게 하고 절차적으로도 더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상태에서 인사를 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제가 이제 입법부와 사법부 양쪽에 다 몸담아본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법원 행정처 판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요, 이 구조적인 거래관계를 만들어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일선 판사들로 영향이, 재판 개입에 부당한 영향이 가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그 재판 개입이라고 하는 그 영향은 사실 그 동기가 사법부 내부에서만 태동한 경우가 아니라 외부 다른 헌법기관 간의 관계 속에서 태동을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드러나냐면, 자, 여기 뒤에도 이제 계시지만 법원행정처 이제 판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대법관 임명 동의안 같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 협력을 표명한 사항에 있어서는 아마 이제 법원 쪽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만나서 설득도 하고 부탁도 하고 할 겁니다. 그런 관계가 일단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국회 쪽에서는 이제 앞으로 나머지 국회에 어떤 동의가 필요할 때는 법원행정처 판사들 얼마든지 부를 수 있거든요. 옛날 이제 단편 소설에 나오듯이 계속 법원행정 판사들 불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도 예전에 많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법원행정 판사들은 청와대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청와대에서 사법행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협조 받을 사항들이 사법부 입장에서는 있을 것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관련돼서 또는 영역 행사와 관련돼서 도움받을 분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다가 사고가 난 것이 예전에 박근혜 청와대 때 결국은 대통령실 청와대에 있었던 직원들과 행정처 판사들이 모여서 밤늦게 술도 마시고 서로 술 따라주고 담배 심도 해주고 이런 일들까지 언론에서 폭로되고 이런 지경까지 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대한 구조적인 거래관계를 끊어내는 그런 의미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당혹스러운 것은 이런 함의들이 제대로 지금 이해가 된 상태로 법원행정처 탈판사와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돼요. 제대로 된 이런 사회적인 논의 없이 지금 새로운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법원 행정처 탈판사와 정책이 그냥 180도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너무 빨라요. 원래 33명에 이르던 법원 행정처 판사가 11명까지 3분의 1 단계로 축소되는데 한 5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새로운 대법원장 인사, 단 한 번의 인사로 12명, 11명까지 줄었던 행정처 판사가 19명으로 폭증했어요. 50% 확 늘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 대한 어떠한 토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이 짧은 자리에서 모 후보자님에서 어떤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기대하기보다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정책이 갖는 함의를 명확하게 입체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정책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법원 내에서.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염려와 그 당시에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예, 계속 답변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면 이번에 이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평면적으로 숫자로 보여서 많은 염려들을 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대법원장님의 임기가 짧기 때문에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급하게 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행정처가 여러 실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좀 마음이 급해서 빨리 설명드리려니까 말이 조금 꼬이는데 이 부분이 사법지원 부분과 그 형사 전자화 부분에 좀 집중해서 법관이 이번에 늘어났는데요. 제가 이제 형사 재판을 하다 보니 형사 전자화가 안 된 부분이 굉장히 좀 치명적인 재판 지연에 영향이 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그 사법 접근권을 굉장히 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항소심은 법관 셋에 연구원 둘이 있고 그다음에 검사와 그다음 피고인과 피해자 변호인이 있습니다. 근데 기록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재판이 너무 지연이 되는데 이제 형사 전자소송화가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법관이 아닌 분이 이 전자소송을 담당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늦어지는 것으로 저희는 결국 원인을 파악을 했습니다. 법관이 담당을 해야 이것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더 빨라지겠다라고 해서 결국 이번에 사법정보화실로 승격이 되면서 법관이 2명이 더 늘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판 지원 부분이 늘어난 것은 영상 재판의 확대와 판결서 공개와 좀 관련이 있는데요. 이제 그 아동 성범죄에서 그 헌재에서 위원을 하면서 아동들이 영상으로 증언할 일이 늘어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확 늘어나야 되는데 그에 대한 이해도가 법관이 들어가야 아동이 증언을 할 때 어떤 부분에서 아동의 얼굴과 이것이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가 선서할 때 그 장면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히 법관이 좀 필요한 측면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그 발의하신 양형심리 분리와 관련해서도 지금 법관의 필요성이 확실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그럼 제가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예. 넣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법관들도 그러면 네네. 후보자님 서면 답변에 이렇게 주셨어요. 그 행정처 인적 구성 변경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행정과 재판 분리하는 체계 및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답변 자체를 인적 구성을 축소하는 거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답변처럼 보여서 사실 이렇게 질문이 시작됐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런 취지는 아닌 겁니까? 예,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헌법적으로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원래 법관의 신분 보장은 재판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렇습니다. 행정처 판사한테는 신분 보장이 적용이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기능적으로 보면 적용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네. 행정을 하면서 뇌물 1,000만 원을 받았다. 파면돼야 됩니다. 경찰관들 경우 250만 원 받아도 파면된 사례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행정처 판사는 파면이 안 됩니다. 이게 헌법적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네, 것 제도의 같습니다. 문제. 네, 검토가 필요.